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주말과 휴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무엇보다 지난 주말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죠. 열흘 동안 이어진 동해안 산불을 잡아준 소중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화마에 서울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봄비 덕분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오늘도 봄비 소식과 함께 강풍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올봄에 더 이상의 화재 소식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훈훈한 나눔의 소식들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농촌에선 봄비와 함께 본격적인 농사 준비 시작될 텐데요. 잠시 후 농작업 정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은 냉이, 그리고 지난주 정답이었던 쑥과 함께 봄을 알리는 식탁 위의 대표 전령사입니다. 맵싸한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매콤하게 무쳐 먹어도 좋고요. 된장찌개에 넣어 끓이면 맛이 정말 좋습니다. 또 간장에 이것을 넣어 만든 양념장. 입맛 없는 봄철 아주 반가운 밥도둑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1920년대 집 보는 아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됐었는데요. 해방 후 국정음악교과서에 수록될 때 공명이 맴맴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강력 힌트 나갑니다. 가사도 원래는 담배 먹고 맴맴이었는데요. 동요로 부적절하다고 하여 이것 먹고 맴맴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입안 가득 봄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과수 화상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측 정보를 활용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과 배나무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기 전에 약제 방지를 통한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의 사과배 재배 농가와 묘목장에서는 과수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정밀 예측 시스템을 확인하시고 고위험 또는 감염 위험 경보가 뜨면 24시간 이내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과수화상병 정밀 예측 시스템은 어떤 지역에 화상병균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가정하에
온도, 습도, 강수량 등의 기상 관측 자료와 생물 계절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개화기 꽃 감염 위험도, 꽃 병증 예측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PC나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후 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과수화장병 예측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 약재를 살포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다른 약재와의 혼용 살포를 금지하고 저온이나 고온 조건일 때 살포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장병 예측 정보에 따라야 합니다. 개화기 방제 약재는 총 18품목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선전적 약재를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한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밤낮에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다시 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뭄의 걱정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양의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은 0도에서 10도, 낮에는 9 내지 20도 정도로 지난주보다 높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인적, 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농가에서는 논두렁 태우기 등 산불 발생 우려가 있는 일들은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에서 실천할 정보들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네, 조기 재배를 위해 모기르기를 하고 계신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모판용 상토 준비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판하는 상토를 구입할 때는 시험 연구 기관의 위탁 시험 결과가 첨부된 상토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토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시판하는 상토는 제조회사, 상토 종류, 생산 일자, 상토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사용법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품별로 파종 시 요구하는 물의 양도 각각 다르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상토를 이용하여 육묘를 할 경우에는 상토의 산도가 pH 4.5에서 5.8 정도의 산흙 또는 논흙을 채토하여 자가상토를 만들어 사용하면 좋은데요. 밑거름을 섞을 때나 씨 뿌리기 3 내지 5일 전에 뜬묘 및 이꽃병 예방을 위해 해당 약재를 자가상토와 섞어서 사용하면 튼튼하게 모를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밭작물엔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생육을 시작한 밀보리는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습해 발생, 그리고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 시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하여 포장 내 배수로 정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해로 잎이 누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요소 2% 액을 2 내지 3회 뿌려주면 생육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감자 봄재배를 위한 감자싹은 3 내지 5cm 정도일 때 아주 심기를 실시하면 되는데요. 아주 심기는 남부지방은 3월 중순, 중부지역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이니 적기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밭은 아주 심기 하루 전이나 심는 날 땅을 고른 후에 일항을 만들고 늦서리 피해가 적은 지역은 가능한 일찍 심을수록 좋고 싹팀상에서 씨감자를 채취할 경우 채취 하루 전 또는 2-3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주어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네. 채소 기르는 농가에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설 수박은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려 온전하게 크게 하려면 최소 15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밤낮 기온차가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도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숫꽃의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힘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기형열매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지포 등 보온 자재를 준비하여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추 육묘 시에는 햇볕이 부족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 부위가 상승하고 꽃수가 감소하여
꽃의 소질이 떨어지므로 육묘기간 중 햇볕이 충분하게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1분지의 첫 꽃이 개화하기 전후가 정식이 알맞을 때인데요. 초세가 약한 품종은 다소 어린 묘를 정식하고 강한 품종은 다소 늦게 정식하면 됩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과수의 꽃가루 생산과 인공 수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수의 꽃 피는 시기는 3월 이후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상 고온이나 저온이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기상에 따라 자연적인 수분 수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공 수분을 통하여 적극적인 결실 관리가 필요한데요. 인공 수분을 위한 꽃가루 채취는 꽃이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인 개화 1일 전부터 개화 직후 꽃밥이 터지지 않은 시기에 꽃을 채취하여 꽃밥 채취기를 이용하여 꽃밥을 채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 정성기를 이용하여 꽃밥만 수집하고 온도 25도씨 전후 습도 50% 정도의 조건에서 꽃밥을 터뜨린 후 꽃가루 정성기나 아세톤을 이용하여 꽃가루만 수집하여 냉동 저장합니다. 꽃가루는 사용 전에 1일 정도 냉장실에 보관한 후 사용하면 되는데요. 사용 전에 화분의 발화력을 검정하고 발화율에 따라 증량제를 가감하여 인공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황사 피해 발생 대비 가축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사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운동장, 방목장 등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 황사 유입을 막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도 차단합니다. 야외의 건초, 볏짚,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를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사 종료 후에는 축사 주변,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깨끗이 세척하고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황사를 털어내고 분무기 등을 활용해 소독하고 질병의 발생 유무도 관찰하여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우리 한식엔 참깨를 솔솔 뿌려주면 더 맛있죠?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인데요. 열려라 참깨라는 말, 동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도 등장하는데 최근에 강한 충격에도 또 주문을 외쳐도 열리지 않는 마법 같은 참깨 한이올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 개발과 김성업 농업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법 같은 참깨다 한이올 소개해드렸는데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참깨는 성숙기가 되면 꼬투리가 익어서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는 종자가 쏟아져 버립니다. 하지만 한이올은 성숙기가 되어 꼬투리가 열려도 종자가 떨어지지 않는 네탈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예, 기존에 재배되었던 참깨는 성숙기가 되면 종자가 쏟아져 기계 수확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꼬투리가 익기 전에 직접 낫을 이용해 자르고 다발로 묶어서 건조하고 탈곡하는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탈리 참깨 한이올 개발로 꼬투리가 익어도 종자가 떨어지지 않아 콤바인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이올 이름도 참 특이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짓고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달려라 한이가 떠올랐습니다. 한이올은 달려라 한이 그리고 모두를 의미하는 올의 합성어입니다. 참깨 씨앗이 모두 잘 달리라는 의미입니다. 아유, 귀엽네요. 네.
참깨를 콤바인으로 수확한다. 큰 기대가 됩니다. 기계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 말고도 또 우수한 점이 있을까요? 네, 한이올은 생육 기간이 약 90일로 일반 참깨보다 10일에서 2주 정도 짧습니다. 따라서 양파, 마늘, 수박, 멜론 등 과채류 등과도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네. 한이올 품종의 또 특성은 어떻습니까? 네, 종자 색깔이 밝은 흰색으로 상인들 선호도가 높아서 일반 참깨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종자 안에 기름 함량이 많아서 참기름을 짜면 기름 수율이 높습니다. 참깨를 가공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달려라 한이올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으니까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종자를 언제 어떻게 구매 가능한가요? 네, 한이올은 올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살고 계신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심고 언제 수확이 가능한지 시기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조금씩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참깨는 5월 중순에 파종을 하고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 수확을 합니다. 한이올 참깨는 생육기간이 짧아서 5월 중순에 파종을 하면 8월 상순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참깨 재배하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참깨는 병과 재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7, 8월 장마 기간이 되면은 역병, 시드름병 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장마 기간 전후에는 병 방제를 철저히 하고 배수로 정비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태풍이 예보되면 사전에 지주대를 설치해서 참깨가 쓰러지지 않도록 방지를 합니다. 네. 자, 우리 참깨와 참기름, 우리 국민들이 참 사랑하는 그 작물인데 청취자들께 평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면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콤바인 수확용 네탈릿 참깨 한이올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깨 농사도 벼농사처럼 쉽게 콤바인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한이올 참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성업 연구사와 함께 참깨 품종 한이올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이메일 마케팅을 주제로 가져오셨는데
기업에서 오는 메일들 보통 이제 스팸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엔 소비자들이 이걸 더 찾아본다고요? 네. 일단 뭐 이메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최근에는 이메일로 뭐 소통을 한다라기보다는 업무 목적이나 뭐 학교에서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뭐 개인들은 비밀번호 찾기용으로 이메일을 쓴다라는 이야기도 할 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원조격인 이메일 마케팅은 SNS의 발달로 인해서 좀 올드한 전략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 왔는데요. 사실 기존 이메일 마케팅은 고객들의 메일 주소를 뭐 다량으로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좀 정보를 쏟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히지 않고 스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과장 광고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의 좀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다시 이메일 마케팅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단순 홍보성 이메일이 아니라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통한 이메일 마케팅이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레터만을 구독하는 전용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소비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메일 마케팅 또 이 뉴스레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신뢰성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뜻 같은데 네. 기업들이 다시 이쪽에 관심을 쏟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뉴스레터라면은 보통 기업들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는 자사 홍보성 내용 위주의 소식지의 성격이 강했어요. 물론 최근의 뉴스레터들도 좀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 정보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요. 사실은 소비자가 그닥 궁금해하지 않던 단편적인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뭐 기업과 관련된 업계의 트렌드, 뭐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군요. 네. 예. 또 뉴스레터에 꼭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게 되면서 고객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사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제된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가 이제 기업과 고객을 또 연결하는 수단이 되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마케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좀 부활한 셈인데 네. 최근의 뉴스레터에 그럼 그 트렌드,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는 건데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뭐 시사, 비즈니스, 또 문화, 공연, 추천, 뭐 새로 나온 책이나 콘텐츠 소개까지 기존의 뭐 뉴스에서 다루던 주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어떤 뉴스레터는 신상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해서 리뷰를 남기는 식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구매욕을 또 자극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를 또 깊게 파고들긴 하는데 전달 방식은 오히려 친근하고 또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같은 말투가 아니라 또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듯한 뭐 심지어 반말로 작성되는 뉴스레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문적인 주제를 좀 다루더라도 사용되는 용어는 훨씬 쉽게 또 풀어쓰기 때문에 다가가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또 전문적인 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는 뉴스레터도 있거든요. 예. 네, 뭐 구독료가 뭐 월 기준 몇천 원에서 2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사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구독료를 지불할 때 또 망설이기도 하지만 기꺼이 또 돈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받아보는 뉴스레터를 모아보니까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것과 같다. 네,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유료 뉴스레터를 구독하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예, 진짜 달라진 형태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뉴스레터를 챙겨보는 그 구독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대한 정보로 인한 피로감의 증가도 있기 때문에 역시 반기는 분위기고요. 또 매일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나 이슈, 거기에다가 최신 유행에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원하는 정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은 훨씬 더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도 내가 이제 원하는 주제나 언론사의 뉴스만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또 원하는 정보만 또 쏙쏙 골라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들은 요즘에 그 받는 뉴스레터는 정보를 내 입맛대로 떠먹여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인들에게는 이 뉴스레터 메일이 나의 일상 또 습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업무 메일을 읽기 전에 잠시 쉴 때 이렇게 이메일을 열어서 뉴스레터를 보면서 소식도 얻고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좋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한 이메일 마케팅의 목적이 이미 또 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특히 MZ세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해요. 네. 먼저 제가 스낵컬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 과자를 먹는 시간 같이 5분에서 15분의 이 짧은 시간 동안 컨텐츠를 소비하는 문화를 뜻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웹툰이 대표적인 스낵컬처 콘텐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영상 콘텐츠들도 길이가 대부분 10분에서 15분인 것도 맞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스낵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MZ세대들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한 또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뉴스레터의 인기가 오히려 같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레터도 역시 인기인데 관심사를 정해서 어떤 기업의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가장 마지막에 그 기업의 채용 정보와 뭐 채용 팁이 나와 있는 구성이 있어서 뭐 취업 준비생이나 뭐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하는 뉴스레터라고 하고요. 예. 근데 또 반면 MZ세대의 트렌드나 뭐 신조어를 파악할 수 있는 뉴스레터는 오히려 기성세대의 구독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면접 들어가서도 할 말이 많아지겠네요. 평소에 네. 꾸준히 봤다면. 이 뉴스레터를 이제 만드는 쪽도 좀 특화될 것 같은데 스타트업도 많다고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뉴스를 요약해서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뉴스레터 플랫폼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뉴스의 딱딱함과 어려운 용어들을 다 걷어내고요.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시사 용어를 일일이 검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뭐 구독자가 벌써 44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낵컬처처럼 10분가량의 뉴스레터를 발행하긴 하지만 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1분 요약본까지 주는 뉴스레터 플랫폼도 있고요. 네. 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뭐 돈과 경제 이야기 뉴스레터의 경우는 국내 언론사들이 뉴스레터 시장에 또 뛰어들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레터 자체도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것들을 또 추천해주는 뉴스레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네, 뭐 사회의 이슈나 사건들을 소개를 하면서 다른 구독자들의 의견을 큐레이션에서 보여주는 뉴스레터도 인기라고 해요. 댓글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잘 정제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네, 그 뭐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의 뉴스레터도 인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다 그 해외 언론사에서 맞춤식으로 좀 성공한 사례가 또 전파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네. 드는데 우리 농수산물은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뉴스레터가 있나요? 네, 한번 찾아보니까 농산물과 관련된 뉴스레터는 일단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또 운영하는 그 농식품 수출정보 페이지에서는 수출을 주로 하는 품종을 위한 세계 농업 동향이나 네, 국가별 시장 트렌드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관련 기관에서 뭐 정기적으로 품종 정보와 같은 것들을 카드 뉴스 형태로 게시는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뉴스레터는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한번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한 농부가 도시에서 귀농을 하면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SNS와 이메일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컨텐츠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본인들 소개하고 또 농장에서 생산할 농산물 정보들을 올리면서 뭐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또 모으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게 콘텐츠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본인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또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꾸준히 나누는 방식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했다고 하니까 또 농가에서도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보내는 걸 나로 바꿔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보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궁금해할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담아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요즘에 알고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려주는 앱에 열광을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성분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또 영양 성분이나 칼로리 이런 것들, 뭐 제철 정보 이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뉴스레터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 랜선 집사라든지 랜선 이모가 돼서 뭐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콘텐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농산물의 재배 과정을 보면서 내가 키운 듯한 느낌을 받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통해서 뭐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농부들의 인기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뭄이나 비 피해를 입은 날도 또 공유를 하고 다 같이 슬퍼하면서 또 농산물을 같이 구매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농가의 일상이나 정보를 좀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뉴스레터를 통한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임됐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정보를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선임했고요. 인수위 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장도 겸하게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 자리에는 인수위 참여를 고사해왔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한 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등 7개 분과의 1개 위원회, 2개의 특위가 별도로 활동하는 조직 형태가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해서 나머지 인수위원 인선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유지하는 거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을 발표한 뒤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과거에는 집합적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개별적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따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면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현 정부의 성별 할당제도 나눠먹기라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이 자리 나눠먹기식의 국민통합은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국회에서 3월 국회에서 이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현안 중에 대장동 관련 얘기도 들어갔죠? 네, 이 대선 최대 이슈였던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식과 대상을 두고 원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당은 상설특검법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이 국민의힘은 자체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을 활용하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놓고도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만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비대위 체제인데 박지원 씨가 공동위원장이 됐네요.
네, 대선 패배 수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추적단 활동가인 26살 박지현 씨를 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선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박지현 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라면서 이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지현 씨가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막판 2030 여성들의 결집을 이끈 점도 평가받았는데요. 그 외에도 이 청년 창업가 출신의 김태진 씨, 이 청년 주거 문제를 제기해온 권지용 씨 등 이 비대위원 절반을 2030 세대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당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비주류 정치인들로 구성해서 이 성찰과 쇄신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비대위는 당 수습과 3월 임시국회, 정치개혁안과 이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기다리던 비가 드디어 내리면서 동해안 산불이 드디어 진화됐네요. 네, 이 9일 넘게 이어져 오던 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산불은 이 지난 토요일 밤부터 응봉산에 비가 내리면서 어제 오전 9시 이 마지막 남은 응봉산의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지난 4일 불길이 시작된 지 무려 213시간 43분 만입니다. 이 3일간 지속된 2019년 고성 산불은 물론이고 2000년 동해안 산불의 191시간의 기록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피해 규모도 역대급이었는데요. 이 산불이 휩쓴 면적은 2923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주택 319채 등 600여 개의 시설이 불에 탔고 337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불길은 한울원전과 LNG 기지 등 기관시설 그리고 핵심 산림자원인 금강송 군락지까지 위협을 했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는 이 진화대원들의 사투로 다행히 큰 피해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불이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피해구역 곳곳에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불 진화와 동시에 지난 4일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해제하고 복구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38만 3,66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고요. 일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35만 190명으로 이틀 앞에 73만 3,855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는 1,074명으로 1,000명대 초반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걱정은 사망자 수이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269명, 어제는 2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이틀 합쳐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0,000명을 넘었는데요. 이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지만 확진자가 워낙 많아서 이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행 확산 속도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뒤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점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규모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정점이 지난 뒤에 오히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결과도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으로 인정해서 검사 인력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5살에서 11살에 대한 이 백신 접종 계획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진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이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노선 509 작업 현장에서 원청 DL-ENC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0대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 드럼에 맞아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는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